오늘도 계속해서 61선 매매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대동기업입니다. 모기업은 대동입니다. 대동은 우리나라 농기계 부문 부동의 1위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농기계 판매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농기계를 수출하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박정희 시절 대구 경북 지역에 근간을 둔 이 기업이 의무로양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농기계에서도 AI 자율주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동의 무인 농기계 개발 4단계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재건 테마로 엮이기도 하고 농기계 로봇 제조와 포스코의 특수환경 로봇 제공 계약건으로 이슈를 받기도 하는 모멘텀이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시골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친환경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공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대동이란 기업은 우리나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기업으로 주식시장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 볼 차트는 대동의 자회사로 대동의 기계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동기어입니다. 먼저 대동과 대동기어의 주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동주봉입니다.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청색선 즉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주봉 차트에서 우상향하는 주가는 거의 121선을 깨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일봉상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의 61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일봉상에서는 61선, 주봉상에서는 1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주봉상에서 121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오면 과매도 구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지점이 121선이 깨진 지점입니다. 앞부분과 비교해보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121선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좋을 때는 121선이 큰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최초 상승 이후 1차 고점을 찍고 내려온 주가가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2차 상승이 시작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황금 타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2차 하락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급등락을 반복하며 3차 상승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다시 2차 상승의 초입, 즉 황금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한마디로 변곡점 찾기 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주봉상에서, 스윙 매매 투자자는 일봉상에서 이런 변곡점들을 정확히 찾아내어 진입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 팔고 나오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봉 차트에서 쓰고 있는 검은 선, 즉 변동회기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면 매수하고 변동회기선 아래로 캔들이 떨어지면 매도합니다. 사실 주봉상에서 이 원칙을 지키고 느긋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으면 일봉상에서 골치 아프게 차트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첨가됩니다. 즉,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주봉상에서 거의 변동이 없이 횡보하는 일명 최저 유동성 종목을 고르면 안 됩니다. 변동회귀선 활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앞쪽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닥에서 최초 상승하는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봉상에서 검은 선은 변동회귀선입니다. 이 변동회귀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변동회귀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매도합니다. 여기입니다.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골치 아프게 일봉상에서 차트를 분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변동회귀선 위로 양봉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주봉상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일봉상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든 말든 주봉상에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주봉상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면 팔고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수익을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점이 나온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121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61선이 121선 위로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3차 상승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다시 차트 끝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물수제비 패턴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약돌이 수면을 스치며 부력에 의해 탄력을 받아 상승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주봉상에서 변곡점이 되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어 진입하면 수익을 창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변곡점 찾기 놀이이다. 눌림목 매매는 변곡점에서 상승하는 초입을 잡는 매매법이다. 제가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기초반에서 일봉 차트를 보는 법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주봉 차트를 보는 법을 강의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봉 차트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 매매를 하더라도 주봉 차트에서 주가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에 일봉 차트를 분석하면 됩니다. 또한 더 정밀하게 타점을 잡고 싶으면 30분봉을 활용하면 됩니다. 30분봉을 보는 법은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30분봉상에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이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일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강의할 내용은 대동기어였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동 일봉 차트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동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트에서 하나 더 설명할 것이 있네요.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서 나오는 거래량 패턴입니다. 상승할 때는 장대 양봉 거래량이 발생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서서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 거래량 다음 양봉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이라는 것을 거래량 기법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조지표에서도 정확한 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동일봉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투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특집으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동과 대동그룹이 투명성 차원에서도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대동금속이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상법상 자산총계 2조 원 미만으로 설치 의무가 없지만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로써 대동그룹 3개 상장 계열사가 모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주물품 전문 제조기업 대동금속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회 신규 선임 안건도 올렸다. 현행법상 자산규모 2조 원을 넘긴 상장사는 대규모 법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자산총계 1027억 원인 대동금속은 의무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기업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룹 차원의 ESG 경영체계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읽힌다. 대동그룹의 상장 계열사인 대동과 대동기업은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미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대동과 대동기업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각각 1조 9,650억 원, 2,462억 원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다. 이번 주총 승인 절차를 거쳐 대동금속까지 합류하게 되면 그룹 3개 상장 계열사 모두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사회 체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감사위원회 설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회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대동금속 이사회는 사내이사 이인 김준식 대동그룹 회장이풍우 대표이사과 사회이사 1인 이문한 사회이사 등 3인의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감사위원 가운데 1인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현수룡 사회이사 후보자는 수년간 한국공인회계사와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을 지닌 회계 전문가다. 그는 안진회계법인 이사, 세영회계법인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삼원회계법인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동금속 이사회는 현수룡 대표의 추천 사유에 대해 공인회계사로서 32년간 재직하며 재무회계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외래교수로서 회계 분야 강의 진행,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결산자문위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다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주남 사회이사 후보자는 서울대 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네덜란드 트웬테대와 일본 간토대 경영학 박사를 수료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7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코트라, 북미 지역 사장, 국가브랜드진흥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사회는 김주남 교수의 추천 배경과 관련 경영학 박사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해도가 높으며 폭넓은 식견으로 회사의 비전 및 향후 경영 전략에 있어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에 밀실 정치가 있듯 기업 경영에도 밀실 경영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동금속이란 기업도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노조 위원장에게 뇌물을 먹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 현장에서 자신의 안위를 걸고 선봉에 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노조 위원장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물론 귀족 노조 문제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공자를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이놈이 인류사에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집단 이기주의의 원흉이 바로 공자 이 개새끼입니다. 사고의 방향이 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고의 방향이 사회 전체의 성향을 결정합니다. 사고의 방향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사고의 방향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어떤 사유 방식을 갖는가가 그 사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합니다. 정경유착이라는 오래된 악습도 다 공자 새끼의 음흉한 집단 이기주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적폐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밀실정치와 밀실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악한 뒷돈 거래와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유출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권력층에 있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 치고 이 뒷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은 놈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다 공자 새끼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사법부, 감찰부, 언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감추어진 것 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는 법입니다. 물병자리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성입니다. 숨겨진 진실의 폭로입니다. 제가 이러한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빛의 전사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실의 역사를 찾아가는 것이 또한 제 숙명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사항이 바로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고 유일한 회장님을 연상해 보시면 모범 답안이 나옵니다. 자금의 흐름이나 재정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뒷구멍으로 빼돌린 돈으로 온갖 협잡과 정경유착의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 새끼가 생각나네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우리가 남이가? 이걸로 유명해졌던 그 새끼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김기춘 그 개새끼입니다. 김기춘이 어떤 새끼인지 제가 또 이야기하려면 영상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모든 적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문, 학연, 지연, 붕당,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등 모든 것이 이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우리 학교, 우리 정당, 우리 계파, 우리 하나회, 우리 비밀단체. 이 음흉한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 카르텔도 아주 오래된 비밀 결사단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뿌리가 바로 대조선의 노론 벽파 세력의 광명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플갱어 역사관으로 조선사 전체를 뒤집어서 봐야 합니다.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천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남이가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정재계 밀실정치가 우리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폐는 아직도 우리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논리이며 음흉한 경영 전략으로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악습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치 논리에 근간을 둔 붕당들과 왕권과의 싸움에서 마지막으로 정조가 암살당하면서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대조선이 와해되고 분열되기 시작했고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서양 제국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입성하고 나서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공매도에 관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회 전반에 너무나도 많은 악습과 악법과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인센티브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입니다. 제가 사회정의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법과 제도와 장치들은 말 그대로 사회정의 이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강자의 기득권을 철통방어하기 위한 시스템들입니다. 아직은 제 상상력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게 된 원인이 제가 늘 말하는 흑암의 세력의 농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철통 보안으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갇혀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놈들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서 전시 안으로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 총수들 모두 놈들의 똘마니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아닌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놈들의 이러한 감시망과 통제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놈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신기, 천하기물, 천하신물. 다 같은 말입니다. 천하는 신물이기에 누가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해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류사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명멸을 거듭해왔습니다. 최근 300년 동안은 흑암의 세력, 즉 유대 금융자본 집단이 보이지 않는 금융제국을 세워 이 지구를 통치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세력들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주운행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투명성이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영웅이 될 것이고 기업이나 정치도 투명성이 확보된 단체나 그룹이 대중들의 신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불개미 군단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조사입니다. 아직도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놈들이나 세력 그리고 기업들은 이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동일봉 차트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이나 61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61선을 돌파했다고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트에서처럼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무공이 있습니다. 고무공을 수면 위로 던지면 수면을 터치하고 고무공이 튀어오릅니다. 반면 고무공을 억지로 눌러 수면 밑으로 깊이 가라앉힙니다. 그러다가 탁 하고 손을 놓으면 부력에 의해 탄력을 받은 고무공은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는 세력들의 습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점 매집을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저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후에 급등을 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면 밑으로 캔들들이 깊이 가라앉을 때 이 주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타점이 됩니다. 이날 시초에 61선을 뚫었다가 장 중후반에 쭉 밀린 캔들이 나왔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61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고가를 기준으로 보면 61선을 돌파한 지점입니다. 이런 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을 보아도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최초로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런 타점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조건 검색식이 완성되면 타점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조건 검색식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61선 바로 밑에서 타점을 잡는 검색식과 61선을 뚫어주는 검색식을 하나의 검색식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조건 검색식에 걸린 종목에서도 타점을 잘못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61선 매매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곧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간 이러한 타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하락세에 접어든 주가가 61선 밑으로 가라앉은 후에 상승을 하지만 좀처럼 61선 밖으로 튀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페이크입니다. 페이크라기보다는 잘못된 타점입니다. 61선을 뚫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날 종가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급락을 시작합니다. 세력들은 항시 우리의 예상이 어긋나게 주가를 핸들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치고 올라갈 상황인데 반대로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이 타점이 잘못된 타점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61선을 뚫었다고 무턱대고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차트에서처럼 저항 라인, 즉 전고점에 딱 걸려 있을 경우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인지를 예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하여 61선과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면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다시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주포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저점 매집으로 방향선회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딧대거지가 등장했습니다. 서서히 상승을 시작합니다. 연어 캔들이 보입니다. 연어 캔들에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아마 최저 거래량 기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저도 제가 만든 기법이지만 이 기법을 숙달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데 다른 모든 보조 지표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 상황에서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연어 캔들이 정확한 타점이 됩니다. 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이면서 61선을 뚫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수반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초의 61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 소소하게 먹고 빠집니다. 수면 밑으로 캔들이 가라앉았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등의 자리를 노립니다. 공중부양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하던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여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게다가 6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이후 최고점에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수면 밑으로 캔들이 가라앉고 나서 반등의 신호들이 보입니다. 반딧대거지와 까누니 타점도 보입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뚫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수면 위로 뚫고 올라오는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좀 더 기다려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하락 국면에 접어듭니다.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갑자기 튀어오르는 연어 캔들이 보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보조 지표들에서도 반등의 자리임을 확인하고 종가로 진입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61선을 뚫은 자리가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을 경우에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입니다. 이것을 요점 정리해서 매매일지에 기록하고 밑줄 쫙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쭉쭉 치고 올라갔다가 장 중후반에 쭉 밀린 것이 보입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눈치채고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후 하염없는 하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역시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최저점까지 내려와 데드라인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단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볼벤 상단을 뚫을 만큼의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전 상황을 볼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다시 61선을 뚫고 올라갈 기세입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61선을 뚫어줄 때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야금야금 상승하면서 61선 근처로 접근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예측샷 개념에서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최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대동기어로 가보겠습니다. 대동기어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동과 비교해 볼 때 저점 기준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 121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61선이 데드크로스 되었다가 다시 골든크로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해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분명 타점이 나왔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최근 거래량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이면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팔 사람들은 충분히 팔고 나갔고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발생한 거래량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저런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강력한 주가 상승의 신호입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동이나 대동기어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줄줄 흘러내리고 또 급등이 나오고 줄줄 흘러내리고. 하지만 두 번째 하락 구간은 확실히 흘러내리는 각도가 처음보다는 완만합니다. 이는 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초 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 구간에서 야금야금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한방에 61선을 뚫어주는 장대양봉이 출현합니다. 그런데 장대양봉 바로 전 캔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전조현상이면서 전형적인 페이크입니다. 이날 단타꾼들은 장 초반에 추격 매수를 했다가 혼이 났을 것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중후반에 줄줄 흘러내리는 패턴입니다.
복습하시면서 30분봉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포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이놈의 핸들링 기법은 분봉과 일봉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세를 크게 한번 주고 나서 줄줄 흘러내리게 만드는 핸들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제일 먹기 좋아하는 아주 단순한 세력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측샷이 들어가야 합니다. 6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 캔들, 바로 전 캔들, 즉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 장대 양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도 보겠습니다. 매물소와 양봉도 보이고 매물소와 음봉도 보입니다. 바로 또 슈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 날은 갭으로 떠서 날아갑니다. 다시 매물소와 양봉이 보입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섭니다. 이때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응용을 하다가 크게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놓쳤지만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중고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온 음봉 캔들 2개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발생한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에는 거래량이 없는데도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다. 팔고 나갈 사람이 다 나가서 살 사람만 남았다. 이게 바로 최저 거래량 기법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이렇게 최저 거래량 기법을 잘 사용할 줄 알면 언제든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실전에서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긴 윗꼬리 캔들이 보입니다. 잽싸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후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어떤 트레이더는 이를 질질이 패턴이라고 칭하더군요. 이 질질이 패턴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부양선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질질 흘러내리는 기간 동안 캔들들이 공중부양선 밑에 있습니다. 반면 바닥권에서 살짝이지만 공중부양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온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반등의 신호입니다. 타점은 이 구간에서 잡는 것입니다. 장대 양봉전에 까누니 타점도 하나 나옵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구간에서 아무 자리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공중부양선상에서 타점 구간이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등하는 장대 양봉이 61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61선을 뚫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여지없이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만 저항 라인에서 더 치고 가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후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역시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 두 개의 음봉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선에서 가로막혀 전전긍긍하다가 장대 음봉에 가까운 음봉 두 개가 출현하였습니다. 게다가 21선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구나. 빠져나가야겠구나. 그런데 다음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개미들의 허를 찌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세력들의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급등이 나온 날도 아래 꼬리가 달린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장 초반에 주가가 밑으로 빠졌다가 주포가 기습적으로 반등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놈의 핸들링 수법은 너무도 뻔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주가를 펌핑시키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력 없는 새끼들은 저한테 걸리면 완전 밥입니다. 제가 이모저모로 바쁜 관계로 매매를 많이 못하고 있지만 조건 검색식이 완성되고 30분봉 차트를 더 다듬고 나면 이런 놈들은 아주 철저하게 제가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포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이 부분까지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기회는 옵니다. 다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상승 후에 1차 하락은 기간이 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 상승 구간에서는 주포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사선을 몇 개 그어보겠습니다. 1차 상승의 각도와 2차 상승의 각도가 비슷합니다. 다만 1차 상승 길이보다 2차 상승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하락 추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락 각도는 비슷합니다. 1차 하락 구간보다 2차 하락 구간이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이 파동의 각도와 길이를 계산하는 트레이더들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지금이 변곡점이 되는 타점이 맞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길이가 줄어든 것과 똑같은 비율로 하락 추세에서 길이가 줄어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등장한 캔들이 도지 캔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지표에서도 반등의 신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놈 특성상 여기서 갑자기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장 초반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복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